59평생 나는 여자이기보다 엄마였고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가슴에 다시 설렘이라는 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필이면 그 상대가 내 딸의 시아버지 사돈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금지된 떨림의 시작은 하나뿐인 손주의 돌잔칫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이제부터 제 가슴속 비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하나뿐인 손자 민준이의 첫 돌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은 잔칫집 특유의 들뜬 공기와 음식 냄새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제 역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사람. 그게 제 평생의 역할이었으니까요. 거실 소파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은 남편 박영철이 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남편 여보, 리모컨 어디 있어? 아침 드라마 할 시간이잖아. 네, 저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무뚝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본 지금 우리 부부 사이에 남은 건 부부라는 이름뿐인 껍데기와 지긋지긋한 의무감뿐이었죠.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소파 밑에 떨어진 리모컨을 주워 남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남편은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TV에 시선을 고정하더군요.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서운하냐고요? 아니요. 이젠 그런 감정조차 무뎌진 지 오래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쌓아둔 음료수 상자를 옮기려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흘깃 쳐다볼 뿐 미동도 없었고 사위는 장인과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래, 이건 내 몫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상자를 번쩍 들어 올리려는 순간 그림자가 제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사돈 사부인 제가 하겠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고개를 들자 사돈어른 김진우 씨가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죠. 아니에요, 사돈어른. 무거운데 제가 할게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제 손에서 상자를 부드럽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손등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20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습니다. 사돈 어디에 두면 되겠습니까?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묵묵히 상자를 옮기는 넓은 등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호의를 베푼 것뿐인데, 사돈 사이에 당연한 예의일 뿐인데, 왜 나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이 떨림을 하필이면 사돈에게서 느끼고 있는 걸까요? 돌잔치가 끝나고 시끌벅적했던 집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일찌감치 안방으로 들어가 코를 골기 시작했고 저는 홀로 남아 설거지를 했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는 텅 빈 거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무심코 거실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낮에 사돈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흔드는 거지? 59, 손주까지 본 내가 정말 미친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애써 그를 잊으려 했습니다. 그저 그날따라 제가 유난히 지쳐 보였을 뿐이라고, 누구라도 저를 도와줬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며칠 뒤에 잡힌 양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제 다짐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내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딸과 며느리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제잘거리기 바빴고, 남편은 사위를 옆에 앉히고는 연신 술잔을 채워주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사이에서 또다시 투명 인간처럼 말없이 불판 위에 고기만 뒤집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밥은 식어만 갔고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사돈 김진우 씨가 제 앞으로 물컵을 쓱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죠. 그는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인 사위 쪽을 보며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죠. 사돈 선우야, 장인어른 술만 채워드리지 말고 사부인 식사하시는 것도 좀 받으려라. 그리고는 제 쪽을 보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사돈 천천히 드세요. 체하겠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그의 낮은 목소리만 맴돌았죠. 저는 어린애처럼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남편은 뭘 그런 것까지 챙겨, 알아서 잘 먹는데 라며 타박을 주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저는 그와 눈이 마주칠까봐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힐끗힐끗 훔쳐보는 시선 속에서 그 역시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우리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감정이 오고 갔습니다.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비밀 신호처럼요. 한참을 그렇게 가슴 졸이고 있는데 딸 지혜의 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딸 엄마,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 더우세요? 세상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든 가족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당황한 제 눈동자가 향한 곳은 어느새 저를 바라보고 있던 사돈, 그의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식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딸아이는 아까의 제 모습을 잊었는지 피곤하다며 눈을 감고 있었고, 남편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운전만 했죠. 그 집 고기는 질기고 맛도 없는데 왜 자꾸 가는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남편의 목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밤의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아까의 순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그 한마디, 엄마,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 그 말이 마치 도화선 같았죠.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을 때 저는 놀란 토끼처럼 눈이 커다래져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돈 김진우 씨가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었죠. 불판 바로 앞이라 그러신가 봅니다. 사부인, 자리를 좀 뒤로 빼드릴까요? 그의 침착한 목소리 덕분에 상황은 어색하게나마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과 그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던 그 찰나의 순간을요. 그의 눈동자 속에는
당황한 제 모습과 그리고 그 자신도 어쩔 줄 몰라 하는 희미한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소파에 벌러덩 드러 누웠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여보, 과일 좀 깎아와. 네, 저에게는 쉴 틈 같은 건 없었죠. 저는 묵묵히 부엌으로 가 사과를 깎았습니다. 껍질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칼을 놀리는 동안 제 마음은 수천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접시에 예쁘게 담아 거실로 나가니 남편은 어느새 TV를 켜놓은 채 입을 벌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새근새근 손주 민준이의 숨소리가 들려왔죠. 평화로운 풍경, 누가 봐도 단란하고 평범한 가족의 저녁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저만 홀로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손대지 않은 사과 접시를 들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에는 아까 식당에서 돌아온 딸 부부가 먹은 야식 그릇까지 쌓여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죠.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릇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거실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 이 집안에서 제가 만들어내는 소리를 제외하면 세상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나는 마치 이 집안의 유령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하는 존재. 문득 고개를 들자 검은 밤을 배경으로 한 부엌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 질끈 묶은 머리, 늘어진 티셔츠. 그곳에는 여자 이정숙은 없었습니다. 그저 민준이 할머니, 지혜 엄마 그리고 박영철의 아내만 있을 뿐이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게. 그렇게 한참을 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 위로 낮에 보았던 사돈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나를 향해 있던 그의 깊은 눈빛.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저와 같은 종류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누군가의 엄마나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봐주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통틀어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눈으로 나를 봐준 것은. 그 생각에 미치자 갑자기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려왔죠.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불편하고 위험한 사돈이라는 관계로 만나게 된 걸까요? 차라리 길에서 스쳐 지나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니, 애초에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않았더라면. 주책이야. 정신 차려, 이정숙. 다 늙어서 무슨 망측한 생각이니. 스스로를 다그치며 더러워진 접시를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릇들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제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제멋대로 뛰고 있는 심장 소리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미쳤나?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미친 게 맞다고,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감정이라고 머릿속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이 가슴의 통증과 쿵쿵거림은
이 모든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이 땅의 며느리들과 아내들에게 명절이라는 단어는 설렘이 아닌 전쟁의 동의어였죠. 새벽부터 집안은 기름 냄새와 끓어오르는 육수 냄새,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자들의 발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딸 지혜와 며느리는 서툴지만 열심히 저를 도왔고 부엌은 금세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세 여자가 좁은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 동안 거실에서는 남자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TV 소리와 함께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명절 아침의 풍경? 언제나 그랬듯 이 집의 남자들에게 명절은 그저 편히 쉬며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는 날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동그랑땡 다 됐어? 술안주하게 몇 개만 내와봐. 남편이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하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나 고마움 따위는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죠. 마치 식당 주인에게 음식을 재촉하는 손님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막 부쳐낸 따끈한 동그랑땡 몇 개를 접시에 담아 딸아이 편에 들려보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제 모습이 술상 앞에 앉은 그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차마 거실로 나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고 어깨에는 돌덩이라도 얹은 듯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침 며느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고 온 며느리가 제게 멋쩍게 말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친정엄마가 잠깐 와서 뭘 좀 가져가라고 하셔서 지혜 씨랑 같이 잠깐만 다녀와도 될까요? 그럼 다녀와야지. 얼른 다녀오너라. 저는 힘든 내색 없이 아이들을 내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시끌벅적하던 부엌에는 잠깐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허리를 펴고 뻐근한 목을 돌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짓거리와 아직 붙여야 할 전이 태산이었지만 혼자 있는 이 짧은 시간이 어찌나 달콤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누군가 부엌 입구에 섰습니다. 혹시 남편이 또 무언가를 재촉하러 왔나 싶어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보았죠. 사돈 김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마신 빈 술잔들을 쟁반에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이런 건 그냥 두시지 그러셨어요. 그는 제 말에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 조용히 쟁반을 싱크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제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더군요. 그 시선이 너무나 무겁고 깊어서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애꿎은 젖만 뒤집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기름 튀는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실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아주 낮고 차분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인사일 수도 별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제 수십 년의 고단함을 전부 알아주는 듯한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명절 음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치렀지만 단 한 사람도, 심지어 내 남편조차도 제게 힘들지 않으냐고 진심으로 물어봐 준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의무였고 아내와 엄마의 몫이었으니까요. 명절은 늘 여자분들만 고생이시죠. 제 아내도 살아생전에 명절만 다가오면 허리가 아프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가 덧붙인 말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려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뜨거운 눈물방울이 달궈진 프라이팬 위로 떨어져 치익 소리를 내며 증발했습니다. 저는 들키고 싶지 않아 급히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목이 메어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저의 서툰 거짓말과 애써 감추려는 눈물을 전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 침묵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더 깊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서로의 깊은 외로움을, 말하지 못한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서 먼저 떠난 아내의 고단함을 보았고 저는 그에게서 아내를 잃은 남자의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이건 설렘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서로의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아릿한 동질감이었습니다. 제가 겨우 눈물을 그치고 다시 전을 뒤집으려 할 때였습니다. 그가 제 옆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힘들면 잠시 쉬라는 그런 무언의 위로를 건네려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낡은 스웨터에 닿기 직전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1cm도 채 남지 않았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어머님, 간장 어디에 있어요? 저 간장 종지 좀 찾으려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딸 지혜의 밝은 목소리가 부엌의 무거운 공기를 칼날처럼 베고 들어왔습니다. 사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용수철처럼 튕겨나가듯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 화들짝 놀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죠. 그는 아무 말 없이 헛기침 한 번을 하더니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부엌을 빠져나가 거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라도 한 대 맞은 것처럼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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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아까보다 몇 배는 더 거세게 뛰는 심장이 제 갈비뼈를 부술 것처럼 세차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아침부터 창밖을 적시고 있었죠. 후드득, 후드득.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는 단조로웠지만 제 마음속은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평온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의 그 짧았던 순간, 딸 지혜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그와 나의 손끝이 닿았을까요? 닿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미 없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그 순간을 머릿속으로 되감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을 먹자마자 시큰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파전에 막걸리인데 동네 박씨랑 약속 좀 잡아야겠다.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잠옷바람 그대로 소파에 드러누워 리모컨부터 찾았습니다.
제게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안부도 묻지 않은 채였죠.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시는 제 오랜 지병도 비 오는 날이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가라앉는지도 그는 평생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의 날씨 따위는 그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자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흙냄새와 젖은 풀냄새.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빗줄기가 만들어내는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 젖은 아스팔트, 우산을 쓰고 종종 걸음치는 사람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은데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온통 그 사람, 사돈 김진우 씨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침묵. 모든 것이 제 안에 들어와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죄책감일까? 아니면 설렘일까? 분명 이건 잘못된 감정인데 왜 제 마음은 지난 수십 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기로 가득 차는 걸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빗소리를 듣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핸드폰이 짧게 하고 울렸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손주 민준이의 사진이겠거니 짐작하며 무심코 화면을 켰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위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잘게 떨려와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TV 소리에 집중하느라 제게는 관심도 없었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김진우입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그날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마음에 걸려 연락드렸습니다. 괜찮으신지요? 그 순간 창밖의 빗소리도 거실의 TV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이 귀 옆에서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신지요? 그 세 글자가 제 가슴에 불도장처럼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조차 알아주지 않았던 나의 고단함을, 명절 내내 겪었던 나의 서름을 이 사람이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먼지가 쌓여있던 마음의 창고를 누군가 따뜻한 손길로 닦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답장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 관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준 유일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죠. 결국 저는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감정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위로에 대한 감사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도 편히 쉬셨는지요. 손가락이 덜덜 떨려 몇 번이나 오타를 쳤는지 모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자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숨이 가빠왔습니다. 이제 그만 핸드폰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답장이 더 올까? 아니, 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1분, 2분 시간이 흐르고 더는 답장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핸드폰을 뒤집으려던 순간 화면이 다시 한번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부디 무리하지 마십시오. 비가 오니 마음도 괜히 가라앉는 듯합니다. 남은 하루 편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비가 오니 마음도 괜히 가라앉는 듯합니다. 그는 지금 저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비를 보며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살짝 내비침으로써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노크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네요.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차고 넘쳤습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서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나눈 그 어떤 대화보다 이름도 제대로 부를 수 없는 사돈과 나눈 이 짧은 문자가 제 마음을 더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비 오는 풍경인데 더 이상 춥고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세상이 다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거친 목소리로 들어왔습니다. 아, 비 오는데 괜히 나갔다가 술만 마셨네. 여보. 저는 화들짝 놀라 소파에서 일어나며 저도 모르게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마치 바람 피우다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남편이 젖은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핸드폰 어디 갔어? 박 씨한테 전화 한 통 해야 하는데. 당신 외투 주머니에 있겠죠.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당신 핸드폰 좀 줘봐. 전화 한 통만 하게. 남편이 거실 테이블 위를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미처 숨길 틈도 없이 제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무심하게 낚아채 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제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소나기에 들려있던 내 핸드폰. 그 차갑고 네모난 기계가 마치 내 심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남편이 손에 쥘 때마다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제 핸드폰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놈의 핸드폰은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냥 전화만 되면 되지. 그러고는 제게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번호 눌러봐.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간신히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습니다. 손끝이 어찌나 떨렸는지 2번이나 실수를 하고 나서야 겨우 잠금이 풀렸죠. 화면이 환하게 켜지는 순간 제 심장은 정말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알림창. 사돈어른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돋보기 안경을 쓰지 않은 채여서 그 작은 글씨까지는 보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전화 앱을 찾지 못해 몇 번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더니 이내 짜증을 냈습니다. 에이, 됐다 그래.
그냥 내 거 찾아봐. 그렇게 말하며 그는 제 핸드폰을 소파 쿠션 위로 아무렇게나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멈췄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거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마치 사형수가 사형 집행 직전에 극적으로 풀려난 것처럼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핸드폰은 제게 가장 은밀한 위안이자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들이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받지 못했던 모든 위로처럼 느껴져서 차마 지울 수가 없었죠. 대신 저는 그의 이름을 김진우 부장님이라는 지극히 사무적인 이름으로 바꿔 저장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다시 핸드폰을 보게 될 경우를 대비한 저의 소심하고도 절박한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며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딸 지혜가 거실을 서성거리며 제게 말했죠. 엄마,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아버님도 혼자 계셔서 적적하실 텐데 우리 집에 모셔서 갈비찜이라도 해 먹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본다. 이 좁은 집안에서 남편이 있는 바로 이 공간에서 그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차마 싫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딸의 효심을 그리고 사돈을 챙기는 그 마음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예정대로 양가 식구들이 모두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가 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쿵거려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죠. 일부러 더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을 거라고, 이 위험한 떨림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모든 신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가 사위와 나누는 대화, 그가 손주를 보며 짓는 부드러운 미소, 그가 TV를 보며 작게 웃는 웃음소리까지 제 온몸의 감각들이 안테나처럼 그를 향해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갈비찜을 데우고 잡채를 무치는데 등 뒤로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안 좋아? 얼굴이 너무 하얘. 저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더워서 그래. 그래. 근데 아까부터 사돈 어른이랑 눈도 안 마주치고 두 분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 있긴. 쓸데없는 소리 마. 저는 애써 태연하게 딸을 타박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벌써 눈치챈 걸까? 내 불안한 표정을, 내 흔들리는 눈빛을 저 아이가 읽어버린 걸까?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저녁상이 차려지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 자리는 공교롭게도 그의 맞은편이었습니다. 피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운명은 자꾸만 우리를 마주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정하고 밥그릇에 코를 박은 채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내 모든 감정이 들켜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색한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아들 같은 사위를 챙기며 큰 소리로 술잔을 부딪혔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즐겁게 대화를 나눴죠. 그 평화로운 소음 속에서 오직 저와 그 사람 사이에서만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반찬 그릇을 집으려 손을 뻗다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를 가만히 보고 있던 그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부엌에서의 안타까움, 문자로 나눴던 짧은 위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어색함과 애틋함까지. 그의 눈은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신 거냐고. 저 역시 그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마음이냐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서로의 눈을 통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제 술잔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는지 아니면 그저 술이 따르고 싶었는지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제 잔으로 향하기 직전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가 먼저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조금 먼 거리의 식탁 위로 팔을 길게 뻗어 제 텅 빈 소주잔에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또르르 또르르 맑은 소주가 작은 유리잔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그 순간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가족 모두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남편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이 식탁에서 그가 제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리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위험하고도 은밀한 신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조용히 빛나던 두 개의 소주잔, 그가 제 잔을 채워주던 순간의 느린 영상이, 그의 깊고 흔들리던 눈빛이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이 삭막한 세상 속 당신의 고단함을 내가 알아주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그 고백에 저는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론 기뻤습니다. 59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이해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이어 밀려오는 것은 서슬퍼런 공포였습니다. 이 감정의 끝은 어디일까? 우리는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며칠 뒤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준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 나왔대. 엄마가 시간 될 때 좀 찾아다 줄 수 있어? 액자도 같이 맞춰야 하거든. 사진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그날의 떨림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전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된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바람은 제법 서늘했죠. 사진관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어쩌면 그곳에서 그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진관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먼저 와서 사진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사돈, 김진우 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 그가 무언가 느꼈는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희미한 반가움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함께 사진을 찾았습니다. 커다란 액자 속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한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환하게 웃는 딸과 사위,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있는 손주 민준이. 그 사진 속에서 저와 그는 아이들의 행복을 배경으로 서 있는 병풍처럼 조금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가을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사진관 앞 공원 벤치를 향해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그저 낙엽이 밟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였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가족사진 액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은 제가 경솔했습니다. 사부인을 곤란하게 해드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가 말하는 그날 저녁이 소주잔 사건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죠. 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요. 제 탓입니다. 그저 사부인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제게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제 속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평생을 잿빛 세상에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을 뵈었을 때 사부인의 눈 속에서 저와 똑같은 잿빛을 보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처럼 웃고 있어도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구나. 그의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가 제 마음을, 제 평생을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처음에는 그저 동질감이라고, 연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부인만 보면 심장이 뛰고 혹시라도 힘들어 보이면 온종일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그의 고백에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진심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생을 단 한 번도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제 마음을 들여다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돈어른을 만났습니다.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분은 사돈어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이 고장 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서로의 영혼이 오롯이 보였습니다.
이건 불륜 같은 더러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섬이었던 두 사람이 망망대해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보내는 구조 신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아주 살짝 포개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우리는 가족사진 액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정숙 씨 아니 사부인.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마음이 향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제 손을 조금 더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여자로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버님, 두 분이서 여기서 뭐 하세요? 딸 지혜였습니다.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는 마치 불에 댄 사람들처럼 서로의 손을 놓고 황급히 떨어져 앉았습니다. 딸 지혜의 목소리, 그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마치 꿈을 깨우는 날카로운 알람 소리처럼 저와 그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불에 댄 사람들처럼 서로에게서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그가 포개었던 내 손등 위에서는 그의 체온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서늘한 가을바람만이 그 빈자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최대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지혜. 민준이 데리고 산책 나왔구나. 목소리가 양처럼 떨려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술에 힘을 꽉 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능숙하게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그는 언제 떨었냐는 듯 부드러운 할아버지의 얼굴로 돌아와 유모차에 앉은 손주에게 다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 보러 왔어요? 딸 지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요. 어머, 두 분이서 사진 찾아오셨구나. 같이 산책이라도 하셨어요? 딸의 순수한 질문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산책? 그래, 이건 산책 같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는데.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지진과도 같은 순간이었는데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가 대신 대답해 주었죠. 네, 사진관 앞에서 우연히 뵈어서 날이 좋아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유모차에 앉아 있던 손주 민준이가 제 쪽을 향해 두 팔을 뻗으며 마마하고 옹알이를 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 엄마 아빠를 반씩 섞어 놓은 얼굴, 세상에 어떤 걱정도 담겨 있지 않은 맑은 눈동자. 이 아이의 행복, 내 딸과 사위의 웃음.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세상을 나 하나의 이기적인 감정 때문에 부서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서 들끓던 폭풍우 같던 감정이 서서히 잦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걸로 된 거야. 잠시나마 여자로서 설레고 한 사람으로서 위로받았던 그 마음. 그것만으로도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힘은 충분히 얻었으니 그걸로 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시 동안 손주의 재롱을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아래로 저와 그 사람 사이에서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작별 인사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그였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딸 지혜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먼저 들어가 보겠다. 지혜야, 어머님 잘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는 아주 잠깐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수만 가지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사돈어른.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 목소리 또한 그에게 같은 작별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라고. 더는 나아갈 수 없다고. 그는 제 대답을 듣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인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 위로 멀어지는 그의 넓은 등이 그날따라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모두 지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릴 정도로 심장이 저릴 정도로 아팠지만 그래야만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위험한 불씨를 내 손으로 직접 꺼트려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사돈과 마주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예의 바르고 깍듯한 사돈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도 서로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일도 다시는 없었죠. 가끔 그의 눈빛에서 그날 공원의 쓸쓸함을 읽을 때면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이 평온한 일상이 우리가 포기한 감정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친구들과 시끄럽게 술판을 벌이고 있었죠. 저는 안주를 내어가고 술상을 치우느라 정신없이 부엌을 오갔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홀로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처럼 남편은 거실 소파에 쓰러져 코를 골고 있었고 집 안에는 물소리와 그의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식탁을 닦는데 남편이 마시다 남긴 소주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찬장에서 작은 소주잔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남편의 빈잔에 소주를 채웠습니다. 제 평생의 의무이자 제 삶의 굴레였던 그 남자를 위해서요. 이어서 제 앞에 놓인 다른 잔에도 또르르 소주를 채웠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나 이정숙을 위한 잔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렇게 2개의 소주잔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얼마 전 모두가 모인 식탁 위에서 그가 내게 건넸던 비밀 신호처럼. 하지만 이제 이 2개의 잔은 그와 나의 연결고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아내 박영철의 잔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자 이정숙의 잔이었습니다. 저는 제 몫의 잔을 조용히 들어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차갑고 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에는 소리 없이 흰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직 나 자신에게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자로서의 내 마음은 이걸로 된 거겠지. 언젠가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제 질문에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쌓여가는 흰 눈만이 제 외로운 독백을 묵묵히 들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